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또 발표가 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선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 2년 만에 최대 흑자를 보였는데 이제는 불황형 흑자에서도 탈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올해 무역수지가 300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수 역시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21선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FOMC에서 내년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점도표 세 가지를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투용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금액은 3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획득관리단 간 레드백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규모는 129대로 금액은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1,500원 수준입니다. 레드백은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한화 측이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맞춤형 전투 차량으로 현지 작전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과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드백이란 이름도 호주 지역에서 서식하는 맹독성 거미인 붉은배 과부거미에서 따왔는데요. 중량 42톤의 레드백엔 승무원 3명, 전투원 8명 등 최대 11명이 탈 수 있고 주요 무장으로는 30mm의 주포와 7.62mm의 기관포를 운용합니다. 또 열상위장막을 두를 경우 적의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저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 수출을 이뤄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레드백은 K9 자주포에 이어서 호주에 두 번째로 수출하는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가 된 건데요. K9의 제작사 역시 한화입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인 랜드 400의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레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레드백은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KF-41 장갑차와 경합을 벌인 끝에 차기 장갑차로 낙점이 된 겁니다. 방사청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 팻 콜로이 방위사업장관 등 호주 주요 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면서 방사청은 양국이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 우주 첨단 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관련 자료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협회 가입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23,251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40여 대 많은 수치로 수입 자동차 협회원이 아닌 테슬라의 판매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2만 5천 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7,570대를 팔며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BMW가 7,160대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 양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전기차 판매 실적이 각각 76%, 71%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쉐보레와 폴스타, 포르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폭스바겐과 아우디, 볼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입 전기차가 인기를 끈 이유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것은 일단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수입 전기차가 인기를 끈 이유로는 충성도와 또 가격 경쟁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 등록된 전기차 모델 수가 지난해 47대에서 올해 52개로 늘어나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증가한 건 역시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회원사인 전기차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15,437대가 팔린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집계했습니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경기 악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 전략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모델 대신 저가형 양산차 판매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지난달 28일 소형 SUV 볼보 EX30을 출시하고 사전 계약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역시 약 3,500만 원의 저가형 모델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GM도 보급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의 차세대 모델을 2025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OTT 업계가 계속 잇따라서 비용 인상 전략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역시도 멤버십 가격을 좀 올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는 건가요? 네, 국내에서 무려 43% 인상이 되는데요. 유튜브는 오늘 한국에서 멤버십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가격을 기존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인상 이후 3년여 만인데요. 유튜브는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회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가격은 회원 유형에 따라 다른 시점에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신규 회원의 경우 월 14,900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기존 회원의 경우는 결제 주기가 시작되기 전 최소 30일 동안 기존 가격이 유지됩니다.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결제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가격 정책에 동의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이날 이메일로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2020년 9월 이전 구독을 시작한 장기 회원의 경우 새 가격이 적용되기 전 최소 3개월의 기간 동안 기존 가격으로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K방산의 수주 잭팟 소식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한동안 박스권 장세 안에 갇혀서 다소 답답한 흐름 보였던 국내 증시, 오늘은 표정이 밝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주도주들 힘을 다시 되찾은 모습인데요. 구글이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출시하면서 모 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또 AMD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면서 9%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힘을 되찾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0.7% 내외의 상승으로 출발해 현재는 양시장 모두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 반도체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에서 2%대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HBM의 약진 속에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도 좋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차주 발표될 CPI와 FOMC를 대기하면서 우리 지수 다시 박스권 장세 안에 갇힐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0.73% 상승한 2,510포인트에서 출발해 장중한 때 2,51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2,50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는 1% 넘는 2,519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 지수 단단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7,500계약 넘게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4,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3,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300억 원 넘는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최대 소화기 학회가 열렸는데요. 그 안에 NI텍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참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바이오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소 대란 우려에 비료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0.68% 오른 818포인트에서 출발해 장중 한때 819포인트 지나서 현재는 상승세 보이면서 1.5%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820포인트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자세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IT 종합 쪽에서 수급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1,8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각각 1,000억 원, 871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단연 시장의 화두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AMD의 새로운 AI 칩 발견 소식인데요. AMD는 새로운 AI 칩이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나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HBM,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풀리면서 28%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는 퀄리타스 반도체 18%대 두 자릿수대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STO 관련주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시장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에 STO 관련주 그동안 강세 보였었는데요. 어제까지도 견조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갤럭시와 SM 어제는 10%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9%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옥션과 K옥션 각각 7%, 5%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이 비료에까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비료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료주 관련주 상승은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 수출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산 암모늄은 화학 비료 원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비료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에 이어서 이제 인산 암모늄까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비료의 원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어떻게 좀 흐름이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요소수와 비료 관련주들 최근 주가 흐름 어땠을까요? 이번 주 들어서부터 요소수와 비료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중국 쪽에서 수출 중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소수를 좀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소수를 비롯해서 비료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요소수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첫 번째로는 상업용, 보통 경유차도 있고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비료인데 비료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수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없다는 점. 문제가 되는 쪽은 산업용입니다. 네. 산업용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KG 케미칼이라든지 유니온 같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인산 암모늄 수출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비료 쪽에서 그다음에 좀 더 변동성 있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산 암모늄 자체가 비료의 원료이고 식물 뿌리에 좀 발육을 도와주는 원료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좀 큰 차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던 효성 OM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KG 케미칼도 그렇고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다 팔았습니다.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그만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조금씩 변동성을 그리면서 주가의 우상향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시가 대비했을 때 종가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경우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요소수 이제 인산 암모늄과 관련해서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오늘 좀 들썩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효성 OMB의 경우를 사실 오늘 장중에 지금 28%대까지 올라서기도 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의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엮여 있으면서 다른 수혜도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저는 자제를 하자. 특히 효성 OMB의 지난 주가 차트 흐름들을 보면 특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한동안 주가에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왔던 흐름들이 나와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접근을 할 때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에 베팅을 해야 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효성 OMB가 움직였던 이슈가 인산 암모늄 관련했을 때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슈가 얼마나 더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는 굉장히 높긴 한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 수출 비료를 국내 쪽으로 돌리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점.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동안 비축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가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스마트팜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물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맞기는 해요. 아무래도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특히 사막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산업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쪽이 주가로 쉽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움직이는 쪽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덩치도 얼마나 더 클 것이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온디바이스 A라든지 AI 칩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게 다른 산업 대비했을 때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더 명확하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나오긴 할 텐데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약간의 매력도가 조금 덜하다는 점. 실제로 스마트팜 관련 종목군의 흐름들을 보면 잘 안 움직입니다. 네. 좀 증시에서 좀 움직이는 게 우둠지팜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스마트팜의 내용을 곁들인 개별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반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는 물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다소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OMV 오늘 일단은 인산 암모늄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산업 전반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누보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 초에 3중 바닥에서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일단 오늘도 사실 좀 올랐다가 꽤 그 상승분을 꽤나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7%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래도 매도 기회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좀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네. 그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매도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좀 누보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평단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좀 10% 이내다라고 보시면 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차익을 좀 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20%에서 20%에서 50% 정도의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 누보를 까고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다 기다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내가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내 평단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금 떨어뜨리려는 그런 노력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많이 모으더라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계좌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좌를 파는 겁니다. 또 다른 계좌를 파서 그 평단가에 맞는 물량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누보가 1,700원대입니다. 1,700원대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요. 2,000원대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인데 내 이전의 평단가가 만약에 3,000원이라면 3,000원대에서 그 계좌에서 물량을 많이 모았을 때 떨어뜨려도 2,000원이 되지 않았다면 못 갑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그 물량을 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좌를 나눠서 하면 한쪽은 마이너스이지만 한쪽은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물량을 수익인 것을 전부
실현을 하는 거예요. 네.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을 내 원래 계좌, 본 계좌에서 내 수익 실현한 만큼 이제 비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를 나눠서 대응하면 좋겠다고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뭐 요소수, 뭐 비료, 희토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원 무기화 카드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일단 접근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만큼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일단 수출 규제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공급 차질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우리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와 실제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 통상적으로 테마로 움직이고 하루에서 이틀, 3일 정도 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한다면 이 점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공급 차질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 실제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테마로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고 반드시 테마로 접근을 하셨으면 조금 물렸을 때 물리시거나 혹은 수익이셨을 때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한다는 점도 한번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을 빨리 하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비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쪽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엔터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도 좀 최근 들어서 인적 IP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BTS 군대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BTS 멤버들의 군대 일정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언제부터는 완전체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 하이브에 대한 실적이 언제부터 더 뛸 수 있는지 좀 예상이 돼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BTS 군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BTS에 대한 솔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20%입니다. 그러면 완전체로 돌아왔을 때 25년부터 완전체로 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80%의 각계 다른 IP에다가 더불어서 완전체에 대한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되는 IP가 BTS뿐만 아니라 세븐틴이라는 기업. 네. 좀 기대가 굉장히 큰 쪽인데 실제로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급 물량이 약 40%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앨범 판매량이 커리어 하이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중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팬덤이 확대가 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연차 IP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신인 IP가 약 3개 이상 더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된다. 주가의 차트 흐름들도 바닥 딛고 다시 한번 지금 턴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하이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분할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만 2,000원에서 4,0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9,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국타이어 두 번째 형제의 난을 맞았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3년 만에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재점화된 배경은 어떤 건지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그 3년 전 상황은 이거죠. 조양래 회장께서 그 본인의 그 갖고 계신 지분을 시간의 딜로 해서 23.59%, 약 24%를 조현범 현 회장, 그러니까 차남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장남 조현식 현재 고문하고 조희경 그 당시에 장녀하고 그 조양래 회장님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약간 뭐 치매 뭐 이런 거. 아마 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롯데 신격호 회장님도 경영권 문제 일어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후견인 문제가 막 발생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현재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고 장남이나 뭐 장녀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남에게만 물려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송이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시끄럽게 벌어졌었죠. 다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 조양래 회장께서 본인의 지분을 24%를 넘기시는 바람에 지금 지금 현재 조현범 회장이 지분이 40%대까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나머지 이제 형제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3년 전의 사태인데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조현식 회장하고 이번에는 이제 차녀인 조의연 분하고 이 두 분이서 MBK 파트너스를 이제 같이 손을 잡고선 그 벤투라라는 그 SPC, 그러니까 이것을 위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적대적 M&A를 해서 우리가 주식 매수를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현재 번려적인 상황이고 공개 매수 금액이 2만 원이에요, 주가가. 그 당시 16,000원, 17,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 2만 원 정도에 24일까지 그러니까 금월 24일입니다. 24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2만 원에 사드리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지금 현재 선언한 상태이다 보니까 조현범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좀 형제들한테 또 공격을 당한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장녀인 조희경 회장은 또 고문은 들어가지 않고 장남과 차녀만 이번에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서 주가가 현재 지금 막 오늘도 막 보니까 2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형제의 난이 다시 또 일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식 고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 사모펀드인 MBK와 손을 잡고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해프닝으로 지금 정리가 된다라고 전망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2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앵커님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22,000원인데 2만 원에 뭐 사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지금 현재 그 벤투라, 그러니까 MBK가 설립한 벤투라라는 이 사모펀드에서는 그 현재 그 24일까지 총 그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본인들이 그 목표한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 지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거를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청만 받는 거죠.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청약 받듯이 자 2만 원을 사드릴 테니까 많은 2만 원에도 파실 분들은 일반 주주들은 현재 신청해 주세요 하는데 이분들 현재 목표가 뭐냐 하면 약 한 예상 주수로 해서는 약 20% 정도, 20.35%라는데요. 약 1931만 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마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왜냐하면 현재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지분이 미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왜냐하면 이 조현식 회장
고문이 갖고 있는 그 지분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20%를 넘게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조현범 회장 같은 경우는 42%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 한 8%만 더 확보해도 충분히 네. 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벤처랑 그러니까 MBK 사모펀드랑 이쪽 공격하는 측에서는 만약에 자신들이 목표했던 20.35% 정도까지 안 가게 될 경우 그냥 이걸 취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전 원고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언론 전쟁이 치열합니다. 양측에서 각 유리한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잘 내고 있고 상대방 입장을 공격하는 현재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꼭 투자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 보도가 정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현혹되지 말고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현식 고문과 MBK 측, 그다음에 조현범 회장 측과 양측이 서로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MBK나 조현식 회장 측에서는 일반 공개 매수를 현재 천명했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현 경영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어느 쪽에 치우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치우친 정보를 갖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조현식 고문이나 벤투라 그러니까 MBK 쪽에서는 현재 조현식 회장의 잘못된 경영이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우리의 우호지분은 어디다라고 막 이야기를 언론에다 막 흘릴 것이고 반대로 이제 조현식 회장 쪽에서도 이번에 보면 HY나 여기서 1% 갖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거기서 구매해서 우리 우호지분이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투자자님들께서는 꼭 이럴 때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요. 절대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정보를 정보로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공개매수 청구 시한이 언제까지죠? 24일까지입니다. 네. 그 시간은 충분히 있다. 좀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오는 정보도 좀 선별해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개 매수 시한이 24일까지만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한국엔컴퍼니는 경영권 분쟁 속에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지금도 22,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분들께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통상적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들이 나타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례들 좀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제가 좀 재밌는 말씀 한 가지 네. 드릴게요. 우리 한 3, 4년 전이면 가장 크게 느꼈던 게 한진칼 네.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때 경영권 문제 일어났었잖아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들어와가지고 올라갔죠. 근데 가장 최근에 SM 사태가 있었죠. 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게 아마 2019년 3월 정도쯤 됐을 거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2018년 3월쯤, 2019년 3월이겠네요. 2019년 3월쯤에 제가 이제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 IR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한 종목씩 이번 학기는 한 종목씩 각자 IR을 하자. 그래서 종목을 선택했는데 제가 한진칼을 선택했어요. 네. 근데 제가 35%로 학기가 끝날 때 1등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책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진칼을 제가 잘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한진칼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이게 행동주의 펀드나 아니면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많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서로 지분을 확보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딸리게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사례가 이제 한진칼이고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건 SM M&A 관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SM M&A 관련해서는 하이브하고 앞서 우리 좋은 종목 말씀하셨던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네. 적자적 M&A 붙어가지고 상당히 가격도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지금 현재 시세 조작 혐의로 지금 일부 지금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있고 대표나 일부 또 임원들은 금감원 사법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SM에 대해서 카카오도 시세 조작을 했다. 이 얘기는 뭐죠? 주가를 올렸다는 얘기죠. 주가를 떨어뜨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주식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또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는 이제 고려아연. 영풍하고 고려아연을 몇십 년간 같이 잘 운영하다 서로 이제 지분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주식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 공급은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른 사례들 우리가 바로 이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 한국엔 컴퍼니도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또 소칼 사례도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소카는 사실은 이제 롯데렌탈에서 이제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기존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성격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 매수라는 게 이제 경영권을 안정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상장 폐지시키기 전에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오스템 임플란트였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시키기 전에 경영권 공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생 같은 경우도 경영권 안정을 해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태를 저희가 좀 그 공개 매수라는 것도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론의 정보가 다 100%는 아니다. 그거를 잘 봐야 되듯이 이런 그 공개 매수나 이런 그 주가 폭등도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해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사실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다 속사정이 다른 만큼 이 부분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국타이어는 앞서서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또 그에 따라서 조 회장의 부재가 나타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주요 경영 사안들이 좀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 가치를 회복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한국타이어 같은 산업 자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미래의 중요한 산업인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산재나 공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타이어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꽤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지만 한국타이어 대덕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지차가 다니고 고속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그런 그 공해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산업재해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환경이든가 ESG 경영 우리 흔히 말하는 그것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진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조현범 회장이 그 200억 횡령 혐의로 실제로 압수수색 받고 구속돼서 기소가 됐잖아요. 이번에 2차 영장까지 발부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보석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가장 큰 그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오너나 경영자의 리스크. 다른 리스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나 노사분규, 뭐 산업재 이런 리스크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규정이나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오너의 리스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 자체가 기업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사실 이번에 그 형제간의 또 제2차 분쟁이 나온 것도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조현식 회장 고문 쪽에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회사의 횡령을 지금 200억이나 배임 횡령을 했다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만 이번에 좀 그 조현범 회장 쪽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는 엊그저께 바로 임원 인사가 났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내년도 임원 승진 인사나 임원 이동 인사가 다 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경영권 방어에는 자신감이 있다. 이거는 뭐 정보 차원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벌어진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경영권 방어에 자신이 있고 다음 내년도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현범 회장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지만 마지막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본인의 경영 부재 상황도 준비한 인사를 지금 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생각보다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어서 다른 리스크들은 사실은 다 극복할 수 있지만 정말 오너나 CEO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은 그 본인들 자신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들여져 있는 만큼 사실 좀 이제 기업 가치에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본인의 부재까지 좀 고려를 하면서 기업 가치는 조금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와 한국엔컴퍼니 최근 이슈와 함께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서 종목 매력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이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국 타이어 자체가 글로벌 6위가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나머지 우리나라에 있는 타이어 회사들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좀 전기차로 좀 전환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특징이 뭐죠? 무겁습니다. 그러면 타이어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타이어도 그 성능이나 품질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그 자동차 경주대회 올해 시즌이 끝났는데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많은 그 후원을 타이어 회사들이에요. 왜 할까요? 우리 회사 타이어가 이만큼 과격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 타이어 회사들이 많은 그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그랑프리 F1 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F1 대회는 우리가 당장 그 타이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과 악조건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타이어를 우리가 생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타이어 산업은 앞으로 전기차로 오히려 전환될수록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ES 그러니까 타이어 관련된 솔루션이나 축전지 관련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좀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현재 그 타이어 자동차 변화에 맞게끔 전환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 이 타이어 업계들이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개선을 좀 하게 되면 특히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타이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자동차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벤츠에도 붙일 수 있고 BMW도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이어 산업은 앞으로 미래에 기술력이 집약된 또 환경과 아주 밀접한 거기 때문에 집약된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부가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타이어 세계 플러스 1 행사 뭐 이런 거에서 속지 마시라. 왜냐하면 타이어는 정말 운전에 안전을 최고로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이어 산업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밝다. 그래서 한국 컴퍼니를 비롯한 나머지 타이어 회사들도 좀 이 업종 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타이어 업종 자체 전망 밝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수출 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인산 암모늄이라는 것이 좀 제기가 됐는데 테마가 부각된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 오늘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엔터주 중에 있는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BTS의 공백은 세븐틴과 뉴진스가 채울 수 있을 만큼 하고 있는 만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